이게 진짜 시장에서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미국, 한국 주식, 코인까지 폭락하면서 잠 못 이루는 투자자분들 진짜 많으신데, 꽤 오래전부터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한 5, 6개월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9, 10월쯤까지만 본다면요. 네. 예, 지금은 매수 시기다.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코스피가 2,300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가를 예측하는 평가 모델로 보면은 15, 20% 가소평가됐거든요. 네. 예, 이게 적정 수준 찾아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1, 2년까지 내다본다면은 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채권 시장 거품이 발생했고, 주식시장 거품이 발생했고, 부동산 시장 거품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채권 시장에는 거품이 꺼졌고, 네.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꺼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예, 제가 보면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미국이나 우리나라 거품이 생겼어요. 이게 꺼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서 이제 부동산 가격은 조금씩 꺾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순서가 채권, 주식, 부동산. 예, 맞습니다. 예. 그 인플레 때문에 미국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조정을 할 거다. 예. 이런 전망이 강하고, 사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플레하고 금리 인상 하기는 할 텐데, 언제까지 계속될지. 뭐 미국 금리 인상 보면 3월에 베이비 스텝 했다가 5월에 빅 스텝 했다가 뭐 6월에 자이언트 스텝, 뭐 7월 때로 자이언트 스텝 한다는 거죠. 진짜 쑥쑥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뭐 9월까지는 금리 올리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연말 가면은 연준이 많이 고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요? 예. 저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6월이 고점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중순경에 미 소비자 물가 7월께 발표되는데 7월께 6월 거보다는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경제 지표는 훨씬 나빠지니까 아마 올 연말 금리를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내년 상반기, 특히 후반기 가면은 금리 내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만큼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실물 경제가. 근데 진짜 확실히 좀 약간 제가 이거는 평상시에 느끼는 건데, 앞서서 반대되는 상황이 오는 시점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진짜 주가 막 올라가고 막 진짜 시장 미쳤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얘기해 주셨고, 지금은 사실 다들 금리 인상만 얘기하지 뭐 내년에 내린다고 하니까 또 약간 저도 놀랐거든요. 네, 사실 정확한 시점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어떤 때는 좀 더 늦게 오기도 하고 빨리 오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가 2007년에 그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 네, 그런데 상반기까지 주가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 하반기부터 주가 조정 보이고 2008년 들어가지고 위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기는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보니까 물가는 6월이 고점이고요. 저는 유가 고점 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럴당 국제유가, 특히 WTI가 얼마 전에 122달러까지 갔다가 최근 11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20달러 넘는 게 거의 고점이었을 것이다. 유가가 떨어지면 바로 다음 달부터 미국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달에 유가 떨어진 게 7월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소비 심리 보면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요. 미국 대표적인 소비 심리 보면 미시간 대학 소비자 지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어제 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소비가 안 되면은 사람들이 상품을 덜 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물가 상승률이 6월이 고점이고 7월부터는 많이는 낮아지지 않을 건데요.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3% 정도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3%까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침체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경제학자들의 관심사거든요. 경제 성장을 올리고 물가도 잡는 방법은 지금은 없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개념이니까. 그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근데 중앙은행의 선택은 물가죠. 지금 현재는. 물가 목표가 2%니까요. 근데 훨씬 그거보다 높으니까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 뭐 금리 올리니까 지금 자산가 주가가 미리서 떨어졌고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물가는 잡히지만은 경기 침체라는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지금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입장은 침체가 오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 금리를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그 본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이 상태에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금리를 내리는 형식으로 갈 그렇죠. 것이다. 이제 물가가 잡히면은 뭐 2% 근처 오면은 네. 다시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FOMC가 그 3개월마다 뭐 점도표 찍고 그 경제 전망을 그런데 3월하고 제가 6월 FOMC 경제 성장 뭐 물가 전망 보면서요. 야,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는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 목표치를 3월 달에 올해 2.8%로 했는데 6월 달에 1.7%로 내렸거든요. 많이 내렸네요. 네. 제가 보기엔 1.7% 높은 겁니다. 6월 FOMC 제가 발표문들 그다음에 경제 전망 이 점도표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는 포기했구나. 딱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그 침체가 그러면 일단은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침체는 피할 수 없다는 건데, 그 침체가 왔을 때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침체가 오면은 우선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죠. 지금 미국 고용 좋다고 그러는데요. 미국 기업들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0년 3, 4월에요. 미국 비농업부에서 고용이 2,200만 개 줄어들거든요. 2달 사이에요. 이 2,200만 개 의미가 뭐냐면은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다 회사 다닐 텐데요. 회사가 좀 어렵다고 우리는 해고할 수 없어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다음날 출근했을 때 예고도 없이 당신 회사 그만둬.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어려지면은 기업들이 고용을 확 줄여버리죠. 그러면은 가게 입장에서 보면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소비할 수가 없죠. 절벽이 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런 상황이 내년에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득이 중단, 소비가 중단, 그리고 자산시장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주가보다는 주택 가격이 더 커요. 예, 그런데 어제도 미국 케이스 실내 20대 도시가 발표됐지만은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아직까지도 상승하거든요. 사실 우리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랬지만 미국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우리 전도시 아파트 가격이 KB 국민은행 기준인데요. 우리 2009년 3월이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올 6월까지 통계가 최근에 발표됐는데 75% 올랐어요. 한 1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근데 미국은 2012년 3월이 저점이었는데요. 올 4월까지 통계가 어제 발표됐습니다만 무려 128% 올랐어요. 미국 집값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거의 2배 올랐는데요? 예. 근데 그게 물가나 소득이나 그다음에 렌트 이런 거 비교하는 기준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조만간 지금 금리도 오르고 모기지 금리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때 모기지 금리가 2%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그게 6%까지 올라가거든요. 금리가 오르니까 미국 사람들이 돈 빌려가지고 집 살 생각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모기지 금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기존 주택 매매 이게 예상보다 지금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조만간 주택 시장 이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될 거라는 거죠. 뭐 주식 시장 때문에 지금 미국 가게들 소비 심리가 많이 이축됐는데 여기다가 집값까지 떨어지면은 소비가 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실업까지 겹치면. 예, 실업까지 겹치면. 근데 문제는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예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좀 전에 그 6개월 정도를 봤을 때는 15%에서 20%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 얘기는 지금 바닥을 찍고 뭐 일시적 반등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8, 9월 달에 특히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7월께 8월 초, 8월 중순경에 발표되거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7월 물가가 6월 물가보다 낮아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니까 중앙은행이 이전처럼 과감하게 긴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형성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그 많이 떨어졌던 게 일정 수준까지는 반등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가 온다. 우리나라 경기를 볼 때 대표적으로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현재 경기를 나타낸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이게 올 2월이 고점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떨어지면 과거 11번 순환해서 19개월 동안 떨어졌어요. 평균. 물론 짧을 때는 11개월, 가장 짧을 때. 네. 가장 길 때는 33개월이었지만 최소한 1년은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정점이었으니까 올 4분기, 내년 상반기가 어려운 시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주가가 낙폭을 봤을 때 3,300에서 지금 2,300까지 갔다 이제 2,400, 3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낙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사실 많이 선반영됐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 기대만 있거든요. 그래서 2,300까지 떨어지는 게 상당히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반영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해소되면서 한 3분기에는 2,75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2,750 이야기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3,300 갔을 때 2,75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3,300이었을 때 2,700은 굉장히 낮은 수치였어요. 엄청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2,300에서 2,750은 높은 수치처럼 거의 보이거든요. 20% 올라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내년에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가 기대인데요. 실제로 올 4분기, 내년 1분기 가면은 그 기대가 실제 통계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또다시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의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 장기적으로 보면요. 지금 2,300, 2,400 사이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싸졌거든요. 그냥 좋은 종목 이때 사가지고 안 보고 기다리시면 돼요. 저는 가끔 제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요. 2020년에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내분께서요? 돈 벌었다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작년에는 지루해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꼴도 보기 싫다. 아마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의 다 20, 30% 손해났어요. 많이 났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꼴도 보기 싫은 주식 보지 말고 그냥 놔둬버려라. 시간이 지나면 그거 오른다. 근데 단지 사라지지 않을 기업이어야 된다. 우리 기업 36%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36%나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좀비 기업 같은. 교수님은 연구소에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지표도 각종 여러 가지 지표와 모델을 통해서 결과 도출하면서 미래를 보시면서 동시에 댁에 가서는 그 인간 지표를 이렇게 또 같이 보시면서 이게 내 전망이 맞겠구나 틀리겠구나를 크로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근데 아내가 제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저희 아내도 제 말을 안 듣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95,000원 갈 때요. 그거 75,000원까지 떨어진다. 안 믿습니다. 75,000원 가니까 다시 63,000원까지 떨어진다. 근데 63,000원 가니까 좀 믿을만 한다고 거기서 샀는데 지금 거기서 또 떨어져가지고 조금 더 또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딱 맞춥니까? 그 저렴한 가격대를 맞추시는 거죠. 근데 저는 63,000원 싼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1년, 2년 지나면은 야, 그때 63,000원이 참 삼성전자가 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주식 투자 계속 하고 계시죠? 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삼성전자 9만 원대 많이 비중을 줄였는데요.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버스 ETF를 삼성전자보다 한 1.5배 정도 더 사놨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인버스 ETF는 오르니까. 해지가 되는. 그리고 최근에 인버스 ETF 팔면서 삼성전자를 계속 늘리고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훨씬 중요하죠. 저는 투자라는 게 수익률하고 리스크의 적절한 조화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은 100세까지 주식 투자하고 미래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수익률을 많이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만 들면 들수록 지금 돈을 잃어버리면 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도 사놓고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그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버스 ETF는 돈 벌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요. 해지하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혹시나 만약에 더 빠졌을 때 해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제 생각에는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하고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인버스 ETF 줄이고 지금 삼성전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거죠. 네. 아까 그 경기 침체가 그 동행지수 지표를 봤을 때 뭐 19개월 계속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침체가 왔을 때 1년 반씩 막 가나? 그 다음에 그게 결국에는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19개월 그렇죠. 지나면. 예. 그럼 그게 끝난다는 얘기는 그 중간 즈음에 뭔가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닌가. 예. 경기가 나빠지면 또 중앙은행은 금리 내리고 돈 풀고. 또 그다음에, 그게 반복되는 거군요. 예. 또 정부는 재정 지출 늘리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이클이라는 거는 사실 정부 정책으로는 못 막아요. 정부가 그 굉장히 깊게 경기가 나빠질 걸 조금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런 사이클은 막을 수가 없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부동산 사이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28번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28번 내놨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사이클은 정책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든 투자할 때 거시경제의 흐름은 좀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제가 토요일도 굉장히 부자들 두 분하고 뭐 만났는데요. 네.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 흐름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네. 이게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해요. 이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지면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죠. 주식 투자 쉬어야 되겠다. 비중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6월달 코스피 3,300 갔다가 최근에 2,3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선행지수 꺾이면은 우리가 주식은 좀 비중을 많이 축소해야 돼요. 그 지표 하나만 잘 봐도 정말 거꾸로 하는 선택은 안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투자자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정말 개별 주식 분석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업도 경기가 꺾이면은 큰 흐름에서는 저 혼자 못 올라가거든요. 네. 삼성전자 좋은 기업이죠. 엄청 좋은 애플 기업이죠. 좋은 기업이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좋은 기업이죠. 다 같이 떨어졌잖아요. 네. 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나만은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올라갈 때 네.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작년 6월부터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언젠가 내년 뭐 상반기쯤에 저점 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주식 비중 가감히 늘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좀 늦게 발표돼요. 매월 말에 지난달 걸 발표되거든요. 네. 2달 걸리네요. 거의 한 달 걸리겠네요. 6월 30일 날 5월께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꺾이는 것 보고 사면은 주가는 이미 무릎까지는 올라온 상태입니다. 무릎에서 주식 사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꺾이는 거, 그랬을 때 주가는 어깨쯤 와 있죠.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식도 정말 잘하는 거죠. 어떻게 머리에서 팔고 발끝에서 살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올라가고 내려간 거 보면은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주식의 정석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지수 투자할 때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ETF 같은 거. 이 지수를 산다는 건 그 나라의 산업 전체의 우량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하고 KT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세 개 종목은 이것밖에 없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ETF예요. 그래도 경기가 나빠질 때도 관계없이 좋아지는 것들은 있죠.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3대 곡물 ETF 가지고 있는데요. 곡물이요? 이거는 뭐 구조적인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꼬여 있고 이런 것들은 뭐 경기 사이클하고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ETF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죠.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등해 버렸죠. 너무 많이 오르면 비중 좀 줄였다가 또 떨어지면 비중 늘리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는 경기 사이클에 관계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3대 곡물이 어떤 겁니까? 옥수수, 콩, 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죠. 근데 제 수익률 보면요. 코스피가 30% 올랐을 때 제 수익률은 1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올해 코스피가 20 몇 %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 수익률은 지금 한 3% 정도 올해 플러스예요. 정말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잃지 않는 투자. 근데 그것도 오래 하면은 돈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복리로 이게. 복리 개념이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불어나죠. 제가 그 젊은 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게 복리 개념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2020년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제가 두 증권사 데이터 받아보니까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왜 낮냐면 두 가지예요.
20, 30대는 아직 돈이 적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빨리 늘리게 해서 증권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고요. 아.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해요. 그래서 100세까지 투자해야 된다. 복리 개념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꼭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한 분이 계란이 하나인데 어떻게 여러 바구니에다 담습니까? 또 그 마음도 이해가 간다. 예, 그 마음 이해가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 계란을 메추리알로 바꿔가지고 여러 바구니에다 좀 담아야 돼. 최소한 5개 이상 종목은 해야 된다. 이거 확 와닿네요.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분산 투자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요즘 보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데 요즘 시장 보면서 정말 싼 거고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예.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사놓고 기다려야 되죠. 좋은 주식. 예. 흔들리지 말고. 네,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 가까운 친척이에요. 돈이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거든요. 오래전부터.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오르는 거죠. 요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니까 네. 그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비관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네, 네. 뭐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는데 제가 10년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네. 또 5년 후 내다보면은 네. 또 삼성전자가 상당히 높은 수준 10만 전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저는 너무리라고 보고 있어요.